나으리들, 소첩이 준비한 이야기가 하나 있으니 편히 즐겨주시옵소서. 구독과 좋아요도 남겨주시면 소첩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 덮인 깊은 산골, 세상의 끝과도 같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화연이라는 이름의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20해 남짓 살아온 그녀의 삶은 이름처럼 화려하기는커녕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을 견뎌내는 외로운 사투의 연속이었지요. 화연이 사는 곳은 한양에서 꼬박 닷새는 좋게 걸어야 닿을 수 있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몇 해 전 부모님마저 돌림병으로 여인 뒤 그녀는 낡은 오두막 한 채에 의지해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이라고 해봐야 띄엄띄엄 자리한 화전민 몇 가구가 전부였기에 사실상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산골의 삶은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온 세상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흰 눈으로 뒤덮였고 매서운 바람은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금방이라도 낡은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웬만한 장정들도 겨울이면 방 안에 웅크리고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화연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터전이자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비범한 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눈 속에서도 희귀한 약초를 찾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저 하얗게 뒤덮인 절망의 설원으로 보이는 곳에서도 그녀의 눈에는 땅속 깊이 뿌리내린 약초의 희미한 기운이 보라색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의 깊이와 바람의 방향을 읽어 어디에 어떤 약초가 잠들어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맞혔지요. 그날도 화연은 아침 일찍 다 해진 집신 위에 덧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산에 올랐습니다. 등에는 낡은 약초 바구니를, 손에는 기를 터줄 지팡이를 든 채였지요. 그녀의 작은 발자국이 아무도 밟지 않은 순백의 설원 위에 점점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한참을 눈밭을 헤맨 끝에 커다란 바위 틈 아래서 언 땅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위를 이겨내고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귀한 약초 몇 뿌리를 캐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약초에 묻은 흙을 정성껏 털어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이 추위 속에서도 나를 위해 기다려 주었구나. 그녀에게 산의 모든 생명은 귀하고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만큼만 약초를 캐고 나머지는 다시 눈으로 덮어주어 내년을 기약하는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지만 그녀는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몸으로 터득한 산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화연은 캐낸 약초를 바구니에 담고 이제 그만 오두막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꽁꽁 언 몸을 녹여줄 따뜻한 아궁이와 며칠은 좋게 먹을 수 있는 말린 감자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소박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계곡 건너편 눈밭 위에서 무언가 검은 형체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겨울잠을 자지 못한 짐승일까 아니면 사람일까? 불길한 예감에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지팡이를 고쳐잡고 그 형체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자신의 고요했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화연은 가슴을 졸이며 눈밭 위에 쓰러져 있는 검은 형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사람이 맞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눈 위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산에는 값비싸 보이는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으나 옷은 온통 찢기고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험한 산길을 헤매다 쓰러진 듯 보였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 보시오. 화연이 소리쳐 불렀지만 산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감돌았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의 팔에는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한 상처가 나 있었고 그 주변의 눈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부상까지 이대로 둔다면 이 산에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화연은 잠시 갈등했습니다. 이 험한 산골에 어찌하여 이런 귀한 행색의 선비가 쓰러져 있는 것일까? 혹시 나라의 죄를 짓고 쫓기는 신세는 아닐까? 괜히 엮였다가 자신마저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자신을 위한 현명한 처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의심스러운 낯선 사내이기 이전에 추위 속에서 죽어가는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산의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들풀 한 포기, 다람쥐 한 마리도 함부로 해치지 않는 그녀가 어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야 한다. 그 생각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 따위는 이미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등에서 약초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사내의 몸 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홑겹 옷만 남은 채 칼날 같은 겨울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가 딱딱 부딪혀 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몸으로 거구의 사내를 부축해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오. 곧 따뜻한 곳으로 갈 수 있소. 그녀는 거의 기다시피 사내를 자신의 등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사내의 무게에 그녀의 허리가 부러질 듯 휘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구슬땀이 흘러내렸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거칠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눈밭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 엎인 것은 그저 한 명의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켜내기로 결심한 꺼져가는 생명의 무게였습니다. 눈보라는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세졌습니다. 화연은 거의 본능에 의지해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몇 번이나 눈밭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만약 여기서 쓰러진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등에 업은 사내까지도 함께 얼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그녀의 눈에 저 멀리 눈 속에 파묻힌 채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는 익숙한 오두막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오두막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등에 업고 있던 사내를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옮겨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꽁꽁 언 손으로 아궁이에 급히 장작을 더 넣어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방 안에 퍼지자 비로소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사내에 젖고 더러워진 옷을 벗겨냈습니다.
그의 몸은 깡말라 있었고 곳곳에 긁히고 멍든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화연은 조심스럽게 물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고 팔에 난 상처에는 자신이 캐온 약초를 지시겨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유일한 식량인 천장에 매달아 두었던 말린 감자 몇 개를 꺼내 솥에 넣고 푹 끓여 죽을 쑤었습니다. 구수한 감자 죽 냄새가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죽을 넘길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화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사내의 곁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몸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자신의 천을 나누어 그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낯선 사내의 몸에 자신의 몸을 맞대는 것은 처녀의 몸으로서는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사로운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순수하고 절박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밤이 새도록 사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간간히 그의 입술에 따뜻한 감자 죽을 흘려 넣어주고 식어가는 몸을 자신의 온기로 다시 덮여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오두막의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오두막 안 두 사람이 누워있는 작은 공간만큼은 세상 그 어디보다도 따뜻하고 고요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식량,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천까지. 그것은 어떤 계산도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생명에 대한 존중이자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이틀 밤낮에 걸친 화연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사내는 마침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의 숨결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잿빛이었던 얼굴에도 희미하게 남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사내가 입고 있던 찢기고 더러워진 비단 도포를 꿰매주기 위해 바늘과 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도포의 안쪽 깊숙한 곳에 무언가 딱딱하고 묵직한 것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손을 넣어보니 그것은 기름 종이로 여러 겹 꽁꽁 싸매진 두툼한 문서 뭉치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름 종이는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붉은 피가 묻어 굳어 있었습니다. 이 사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화연은 그를 몰랐습니다. 그녀에게 종이에 쓰인 검은 글씨들은 그저 기이한 그림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문서가 이 사내의 운명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를 쫓는 자들이 노리는 것 또한 바로 이 문서일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문서를 다시 품속에 넣어두어야 할지 아니면 따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오두막을 덮치기라도 한다면 사내는 물론이고 이 문서마저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화연은 잠시 생각한 끝에 문서를 들고 방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땔감으로 쓰기 위해 쌓아둔 마른 장작더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작더미의 가장 아랫부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을 파내고 그 안에 문서 뭉치를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장작으로 그 위를 덮어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이제 그녀 외에는 그 누구도 이곳에 그런 중요한 물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사내의 곁으로 돌아와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소중한 비밀까지도 함께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연이 사는 산골에는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흑산. 이름처럼 검고 산처럼 거대한 몸집을 가진 악독한 사냥꾼이었지요. 그는 본래 뛰어난 사냥꾼이었지만 점차 욕심이 커져 지금은 산적 두목 노릇을 하며 인근의 화전민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산의 지리에 밟고 희귀한 약초를 잘 캐는 화연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연의 작은 오두막과 그녀가 캐내는 약초들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며칠 후 흑산이 부하 두어 명을 이끌고 화연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겨울을 나기 위한 약초를 구한다는 핑계로 사실상 행패를 부리러 온 것이었지요. 일이 있었구나, 계집. 올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다지. 네가 캐놓은 약초가 좀 필요하게 되었다. 어서 있는 대로 다 내놓거라. 흑산은 다짜고짜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며 탐욕스러운 눈으로 사방을 훑었습니다. 화연은 겁에 질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드릴 만한 약초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캔 것은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 흑산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이 산의 약초를 몽땅 캐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좋게 말할 때 내놓지 않으면 이 오두막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테다. 흑산이 화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는 순간 방 안쪽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한서진이 낸 소리였습니다. 흑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웬 놈의 소리냐? 이 오두막에 너 말고 다른 놈이 숨어있기라도 한 것이냐? 화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흑산이 서진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두 사람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추위에 감기가 들어 그런 것입니다. 그녀는 일부러 콜록거리며 마른 기침을 해보였습니다. 흑산은 의심의 눈초리로 방 안을 훑어보았지만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화연의 기침 소리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여 이불 속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흑산은 잠시 더 으름장을 놓다가 별다른 소득이 없자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만 조만간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약초를 준비해놓지 않으면 내년의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흑산과 부하들이 사라진 뒤 화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흑산은 결코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시 찾아오기 전에 이선비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서진 역시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 때문에 화연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서 기력을 회복하여 이 착한 은인을 지켜주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흑산이 다녀간 며칠 후 한서진은 마침내 온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낯선 오두막의 풍경과 자신의 곁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는 화연의 모습을 보고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요? 나는 분명 눈밭에서. 화연은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기쁜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선비님?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는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눈밭에서 쓰러진 그를 발견하고 이곳 오두막으로 데려와 며칠 밤낮으로 간호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서진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구해준 이 순박한 산골 처녀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힘겹게 일으켜 그녀에게 큰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제 목숨을 구해주셨소 처자. 화연은 당황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서 더 누워 계십시오. 아직 몸이 온전치 않으십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앉아 서로의 통성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화연에게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본래 한양의 명망 높은 사대부 가문 출신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충신이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간신들의 모함으로 아버지가 영모죄에 휘말리게 되었고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했습니다. 자신만이 아버지가 남긴 중요한 문서를 품에 안고 간신히 탈출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이 문서에는 간신들의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 이것만이 우리 가문의 누명을 벗기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원한을 풀어줄 유일한 증거요. 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며칠 밤낮을 굶주리며 험한 산길을 헤매다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것이요. 서진의 이야기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화연은 그의 사연을 들으며 함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구한 것이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거대한 운명의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 사내의 목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장작더미 속에 숨겨두었던 문서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이것이 선비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서입니까? 서진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문서가 무사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화연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낯선 산골에서 자신의 목숨과 마지막 희망을 모두 지켜준 한 처녀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화연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자신의 삭막했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고마움을 넘어선 애틋하고 설레는 감정이었습니다. 엇갈린 운명을 가진 두 젊은 남녀.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신세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진 것 없이 산골에 묶인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낡고 작은 오두막 안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의 몸은 화연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꼼짝없이 누워만 있는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연을 도와 무거운 장작을 나르거나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작은 오두막 안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은 비록 가난하고 소박했지만 더없이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난생 처음으로 권력과 명예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온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연이 끓여주는 맛없는 감자죽을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게 먹었고 그녀가 들려주는 소박한 산골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홀로 외롭게 지내왔지만 서진이 온 뒤로 오두막은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서진이 들려주는 한양 이야기와 그가 읊어주는 아름다운 시 구절들을 들으며 자신이 살던 좁은 산골 너머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듬직하고 박식한 이 젊은 선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두 젊은 남녀의 마음 속에는 풋풋하고 애틋한 감정이 겨울의 새싹처럼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신분의 차이와 현실의 벽이라는 넘기 힘든 거대한 산이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이 보이고 산의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 자신의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평온한 오두막에 마냥 머무를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서진은 화연과 함께 아궁이 앞에 나란히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끝에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화연 낭자, 나는 이제 떠나야 하오. 화연은 올 것이 왔다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화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초를 캐고 굳은 일을 하느라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도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결코 낭자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요. 한양으로 돌아가 이 문서로 가문의 누명을 벗고 모든 것을 바로잡은 뒤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소. 그의 목소리는 굳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는 낭자에게 진 이 목숨 빚을 내 평생을 바쳐 갚을 것이요. 부디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시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전하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화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진은 그녀의 침묵이 기다리겠다는 대답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밖에서는 겨울의 마지막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이별의 아쉬움이자 봄과 함께 찾아올 새로운 희망을 예고하는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겨울은 그렇게 애틋한 약속과 함께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떠나기 바로 전날, 화연은 마을에 사는 늙은 노파에게 작은 안부를 전하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 노파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로 때때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려 사람들이 미친 노파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화연에게는 늘 따뜻하게 대해주는 유일한 이웃이었습니다. 화연이 약초와 작은 감자 몇 알을 들고 찾아가자 노파는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노파는 화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호, 우리 강아지 얼굴에 복사꽃이 피었구나. 좋은 인연을 만난 게로구나. 화연은 뜨끔하여 얼굴을 붉혔습니다. 노파가 서진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같아 덜컥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저는 늘 혼자인걸요. 화연이 애써 시치미를 떼자 노파는 껄껄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앙상한 손이었지만 그 힘은 이상하게도 강했습니다. 노파는 화연의 귓가에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숨길 것 없다. 다 안다.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왔지. 가문의 칼바람이 불어 겨우 목숨만 건져 날아온 봉황사의 한 마리가 내 오두막에 깃들었더구나. 화연은 너무나도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노파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혹시 노파가 이 사실을 다른 곳에 발설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노파는 화연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 늙은이의 입은 천 근의 바위보다 무거운 법. 나는 그저 내게 복이 찾아온 것이 기특할 뿐이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예언과도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잘 들어라, 아가. 네가 올겨울 내 가슴에 품은 그 씨앗이 봄이 되면 반드시 청음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온기만이 진정한 황금을 피워내는 법이니라. 겨울에 품은 씨앗이 봄에 청음이 되어 돌아온다. 화연은 그 말의 의미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늙은이의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노파는 마지막으로
더욱 기이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화연의 귓가에 더욱 가까이 다가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가 구한 그 선비 한시 가문의 핏줄이더냐. 허,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구나. 이 늙은이도 젊은 시절 그 대개 대감마님께 작은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지. 그분은 참으로 올곧고 인정 많은 분이셨는데 그 핏줄이 이 험한 산골까지 흘러 들어왔을 줄이야. 노파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저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화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노파의 집을 나섰습니다. 노파의 예언과 그녀가 서진의 가문과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았지만 그녀는 왠지 모르게 그 노파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은 화연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산의 악당, 흑산의 그림자가 다시 그들의 오두막 위로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흑산은 지난번 화연의 오두막에서 들었던 희미한 기침 소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굳게 믿었고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밤낮으로 화연의 오두막 주위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며칠간의 감시 끝에 흑산의 부하 하나가 결정적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두막 근처 눈밭에 찍힌 낯선 사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화연의 작은 발자국 옆에 나란히 찍힌 훨씬 크고 깊은 발자국. 그것은 명백히 다른 누군가가 이 오두막에 함께 기거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그 계집이 사내 놈을 숨겨두고 있었구나. 보고를 받은 흑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화연이 숨겨둔 사내가 필시한양에서 도망쳐온 부잣집 도련님이나 현상금이 걸린 범죄자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몸에는 분명 값나가는 물건이나 돈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흑산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화연이 약초를 캐러 집을 비운 틈을 타 직접 그녀의 오두막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는 매의 눈으로 오두막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두막 안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값나가는 물건은커녕 변변한 살림살이조차 없었지요. 젠장, 아무것도 없잖아. 흑사는 실망감에 욕설을 내뱉으며 홧김에 방구석에 쌓여있던 장작 더미를 발로 찼습니다. 와르르 하고 장작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장작 더미 아래 기름 종이로 싼 낯선 꾸러미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진의 비밀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화연이 서진의 문서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만약을 대비해 비슷한 모양의 꾸러미를 만들어둔 위장이었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낡은 책 몇 권과 화연이 아끼던 작은 돌멩이들만이 들어있었지요. 흑사는 자신이 대단한 비밀 문서라도 발견한 줄 알고 기쁨에 차 꾸러미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찮은 내용물을 보고는 속았다는 생각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계집이 감히 나를 속여? 그는 비록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화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나서며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다, 이판사판이다. 저 계집을 잡아다 주리를 틀어서라도 비밀을 실토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저 오두막과 약초밭도 모조리 내 것으로 만들어버릴 테다. 흑산의 의심은 이제 화연의 목숨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위험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잔인한 위인이었습니다. 한편 산에서 돌아온 화연은 누군가 오두막을 뒤지고 갔다는 흔적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흑산의 지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서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가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위험의 그림자는 이제 두 사람의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흑산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한서진은 더 이상 이별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화연 역시 그를 안전하게 떠나보내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산에 눈이 녹아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이별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두막 앞에 앉아 멀리 보이는 한양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두 사람의 애틋한 마음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진은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화연은 밤새 정성껏 싼 주먹밥과 기력을 보충해줄 약초를 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저는 괜찮으니 제 걱정은 마시고 선비님의 큰 뜻을 이루는 데만 힘쓰십시오. 서진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품에서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겨주신 낡은 붓 한 자루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를 대신하여 낭자를 지켜줄 것이요. 반드시 돌아오겠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는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아쉬운 발걸음을 옮겨 한양으로 향하는 산길에 올랐습니다. 화연은 그의 모습이 점차 작아져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서진이 떠난 지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화연의 예감대로 흑산이 부하 대여섯 명을 이끌고 다시 오두막을 덮쳤습니다. 이번에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집,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내년이 숨겨둔 사내와 그놈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당장 내놓아라. 흑산은 다짜고짜 화연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녀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화연이 애원했지만 흑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하여 화연을 나무에 묶고 모진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끼얹고 채찍으로 그녀의 연약한 몸을 후려쳤습니다. 말해라, 그놈은 어디로 갔느냐? 무엇을 숨겨두었느냐? 화연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진이 멀리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어야 한다고, 그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에 흑산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 독한 년. 그는 이성을 잃고 화연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오두막에 불을 지르라고 명했습니다. 횃불이 던져지자 마른 나무로 지어진 오두막은 순식간에 거대한 화에 휩싸였습니다. 화연과 서진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공간이 그녀의 눈앞에서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식량도 그리고 서진과 함께했던 시간의 흔적까지도. 흑사는 그녀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자 두고 보자 다시 찾아올 테니 라는 말을 남기고 일단 부하들을 데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홀로 남겨진 화연은 불타는 오두막을 보며 만견자실하게 눈물만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는 품속에서 서진이 남기고 간 낡은 붓한 자루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자 그와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그녀는 붓을 꽉 움켜쥐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진을 찾아 한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화연을 나무에 묶어둔 채
흑산과 그의 부하들은 이성을 잃고 오두막 주변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화연이 숨겨둔 사내가 필시 값비싼 재물을 오두막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샅샅이 뒤져라. 땅속이라도 파서 찾아내. 흑산의 고함에 부하들은 괭이와 삽을 들고 오두막 뒷뜰을 마구 파헤쳤습니다. 그곳은 화연이 평소 약초를 캐다 심어두거나 씨앗을 뿌려두어 작은 약초밭처럼 가꾸던 곳이었지요. 한참을 땅을 파헤치던 부하 하나가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손에 걸리자 소리쳤습니다. 두목님, 여기 무언가 있습니다. 흑산은 재물이라도 발견한 줄 알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 나온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 팔뚝만한 굵기에 기이한 모양을 한 약초 뿌리였습니다. 에이, 겨우 이딴 풀뿌리잖아. 부하 하나가 실망하며 약초 뿌리를 발로 툭 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약초 뿌리에 묻어있던 흙이 떨어져 나가며 그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약초 뿌리의 속살이 마치 순금처럼 찬란한 황금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누런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뿌리 안에 수많은 금실이 박혀 있는 듯 햇빛을 받아 영롱하고 신비로운 황금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흑산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그 황금빛 뿌리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평생을 산에서 살아온 사냥꾼이었지만 이토록 기이하고 아름다운 식물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던 불사의 약초, 금선초였습니다. 금선초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신비의 영약으로 그 값이 금수백 근과도 맞먹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화연은 그저 뿌리가 튼튼한 약초련이 생각하고 자신의 오두막 뒷뜰에 무심코 옮겨 심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녀조차 자신이 매일같이 보살피던 그 풀이 천하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흑산은 비록 금선초의 이름은 몰랐지만 그 범상치 않은 기운과 황금빛 자태를 보고는 이것이 보통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거다. 그 사내놈이 숨겨둔 재물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는 금은보화보다 더 값진 것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하여 뒷뜰을 모조리 파헤쳐 금선초 군락을 남김없이 캐내도록 했습니다. 부하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땅속의 황금 뿌리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에 묶여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화연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가꾸던 그 풀이 저들을 저토록 미치게 만들어도의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흑산은 금선초를 모두 캐낸 뒤 자신의 탐욕스러운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비밀을 다른 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없애고 화연이 다른 곳에 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화연이 보는 앞에서 오두막에 불을 지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선초 꾸러미를 짊어진 채 유유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가 이 약초를 팔아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 돈을 손에 쥐고 한양 최고의 부자가 될 달콤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화연과의 애틋한 이별을 뒤로하고 한양에 도착한 한서진은 곧장 자신의 아버지를 따르던 옛 세력의 중심 인물 좌의정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좌의정이라면 자신의 억울한 사연에 귀를 기울여주고 가문의 복권을 도와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간절한 마음으로 대감의 저택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냉대뿐이었습니다. 문지기는 그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어디서 온 거렁뱅이가 함부로 대감님을 뵙겠다 하는가 라며 그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서진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며 좌의정 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마침내 저택의 집사로 보이는 이가 나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지금 손님을 맞을 시간이 없으시다. 더는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시오. 제발 소인에게 아버님의 누명을 벗을 기회를 주십시오. 제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서진은 품속에서 화연이 지켜준 비밀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는 그 문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역적으로 판명난 가문에 찢어진 종이 쪼가리 따위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오. 윤참판 댁은 이미 끝났소. 괜한 헛물 켜지 말고 조용히 목숨이나 부지하며 사시오. 이것이 대감께서 그대에게 내리는 마지막 온전기요. 그 말과 함께 저택의 문은 그의 눈앞에서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서진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망견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힌 심정이었습니다. 좌의정은 이미 정적인 민판서 세력과 손을 잡고 그의 아버지를 배신했던 것입니다. 권력의 비정함 앞에서 정의와 의리 따위는 헌신짝처럼 버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서진은 절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문서는 그것을 받아줄 힘 있는 조력자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도 순진하고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과거 아버지를 따르던 다른 신하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이미 등을 돌렸거나 혹은 민판서의 권력이 두려워 그를 외면했습니다. 한양의 거대한 권력 구조 속에서 그는 외로운 섬처럼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여 저작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다시 그를 덮쳐왔고 품속의 문서는 천근만은의 짐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도 가문의 재건도 이제는 모두 헛된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깊은 산골의 작은 오두막과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한 처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화연 낭자 미안하오.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내였소. 그는 길게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때 나라의 동량이 되리라 촉망받던 젊은 선비는 그렇게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이 모두 꺾여나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한양의 하늘은 그의 마음처럼 온통 잿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흑산이 불을 지른 화연의 오두막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타버리고 검은 잿더미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화연과 서진의 짧고도 애틋했던 추억이 깃든 공간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흑산은 혹시나 화연이 살아남아 금선초의 비밀을 발설할까 두려워 다음 날 아침 부하들을 데리고 다시 오두막 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잿더미 속에서 화연의 시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불에 탄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연은 간밤에 흑산의 부하 하나가 몰래 풀어준 밧줄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부하는 평소 화연에게 작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차마 그녀가 다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흑산 몰래 이곳을 떠나시오.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흑산은 화연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하며 부하들을 닥달했지만 이미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차피 저 계집은 산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굶어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금선초를 가지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화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식량도 유일한 안식처였던 약초밭도. 그녀는 잿더미가 된 오두막터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게 울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자기 혼자만 남겨진 듯한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문득 자신의 품속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진이 떠나며 남기고 간 낡은 붓 한 자루였습니다. 그녀는 잿가루가 묻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붓을 꺼내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를 대신하여 낭자를 지켜줄 것이오. 서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이 붓은 이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자 그와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그녀는 붓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잿더미 속을 필사적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그녀의 손길은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불에 타다 남은 흙더미 속에서 까맣게 그을린 작은 뿌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흑산의 부하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남겨두고 간 금선초의 작은 뿌리였습니다. 화연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흑산이 그토록 혈안이 되어 찾던 것이니 필시 예사 물건은 아닐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금선초 뿌리를 마치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하게 품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한양으로 가기로. 서진을 찾아 이 모든 억울함을 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그녀는 마지막으로 잿더미가 된 자신의 집에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진이 남긴 붓 한 자루와 이름 모를 약초 뿌리 하나만을 품에 안은 채 무작정 한양으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굶주림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야겠다는 강인하고도 굳건한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연의 한양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깊은 산골에서만 살아왔기에 세상은 온통 낯설고 두려운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길가의 풀뿌리를 캐먹었고 목이 마르면 차가운 계곡물을 마셨습니다. 밤이 되면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바위 틈이나 낡은 정지에서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험상궂은 사내들을 만나 위험에 처하기도 했고 때로는 마음씨 좋은 안악을 만나 밥 한 술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의 무정함과 함께 그 안에 존재하는 작은 온정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서진을 다시 만나겠다는 굳은 일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품속에 고이 간직한 금선초 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뿌리가 마지막 희망이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며 고난의 여정을 견뎌냈습니다. 열흘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집들, 높이 솟은 성곽과 끝없이 이어진 길. 산골 처녀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하고 복잡한 미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진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가 사대부 가문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저잣거리를 헤매며 사람들에게 한서진이라는 선비를 아는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냉대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상대해 주려는 사람조차 없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가 가져온 비상식량은 바닥이 났고 굶주림과 피로가 다시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하고 차가운 도시 속에서 다시 한번 외톨이가 된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그를 만나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길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품속의 금선 촛불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이것을 팔아 돈을 마련해야겠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람을 써서라도 그를 찾아야겠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잣거리의 약재상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금선초 뿌리를 내보이며 이것을 사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재상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게 무엇이요? 처음 보는 풀뿌리인데. 어디서 이런 썩은 뿌리 쪼가리를 가져와서 약이라고 파는 게요? 썩 물러가시오. 아무도 금선초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그저 흙 묻은 평범한 풀뿌리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화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그렇게 덧없이 사라져가는 듯 했습니다. 화연이 절망에 빠져 저잣거리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노인의 발걸음이 그녀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바로 한양에서 가장 크고 신망 있는 약재상 보원당의 행수 박행수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약초와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 흙 냄새만 맡고도 약초의 종류와 영혼을 알아맞힐 만큼 뛰어난 안목을 가진 이였습니다. 박행수는 우연히 화연의 손에 들린 기이한 약초 뿌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산삼의 한 종류려니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고 깊은 기운, 그리고 그 표면에 희미하게 감도는 황금빛.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것은... 박행수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연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처자, 실례지만 그 손에 든 것을 잠시 보아도 되겠소? 화연은 또다시 자신을 무시하려는 상인인 줄 알고 경계했지만 노인의 진지하고도 경외심 가득한 눈빛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금선초 뿌리를 건넸습니다. 박행수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금선초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뿌리의 모양새, 흙이 묻은 상태,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맑고 깊은 향기까지. 모든 것이 그가 오래된 의서에서만 보았던 전설 속의 약초, 금선초의 특징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금선초가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니. 박행수는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늘의 선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연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는 이 순박한 처녀가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잠시 이 처녀를 속여 헐값의 금선초를 손에 넣을까 하는 나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을 신의와 정직으로 살아온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처자, 나와 함께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기서 나눌 이야기가 아닌 듯하오. 박행수는 화연을 자신의 약재상 가장 깊숙한 귀한 손님을 맞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차와 음식을 대접하며 그녀의 사연을 물었습니다. 화연은 경계심을 풀고 자신이 이 약초를 얻게 된 기구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박행수는 그녀의 고결한 마음씨와 기구한 운명에 깊은 감동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처자, 이 약초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요. 허나 세상의 이치에 따라 값을 치러야겠지요. 내가 이 약초를 사겠소. 그 값으로 금 1000냥을 드리리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오. 앞으로 내가 처자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겠소. 이 험한 한양 땅에서 처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 모든 힘을 다해 돕겠단 말이오.
금천양.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거대한 돈이었습니다. 화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박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박행수는 미소를 지으며 약속대로 금괴가 가득 담긴 상자를 그녀의 앞에 내놓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작거리를 헤매던 거지 처녀가 하루아침에 한양 최고의 거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행수의 후원으로 화연의 삶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굶주리고 헐벗은 상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박행수가 마련해준 크고 아늑한 저택에 머물며 깨끗하고 고운 비단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되었지요. 그녀를 헌신적으로 보살펴주는 하인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화연은 갑작스러운 부와 풍요 속에서도 결코 교만해지거나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한양 어딘가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한서진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박행수에게 가장 먼저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써서라도 한서진이라는 선비를 찾아달라고 말이지요. 박행수는 그녀의 의리에 감탄하며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사람을 풀어 서진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서진은 모든 희망을 잃고 저작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과 화연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길을 걷다가 저작거리에서 가장 화려하고 큰 비단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고운 비단옷을 입은 한 젊은 여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옷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저 화려한 세계의 사람들을 보며 더욱 깊은 박탈감과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빨리 지나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진 선비님. 어디선가 꿈속에서나 들을 법한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단 가게 안에서 자신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인. 비록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고운 화장을 하여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맑고 따뜻한 눈빛만은 자신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여인 화연이었습니다. 화연, 낭자? 서진 역시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깊은 산골에 순박했던 그 처녀가 어찌하여 저런 귀부인의 모습으로 한양 한복판에 있단 말인가. 이것은 혹시 굶주림에 지쳐 꾸는 헛된 꿈은 아닐까.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겨진 것처럼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리움과 놀라움, 그리고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화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와 서진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초라하고 헬쑥한 모습을 본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선비님, 어찌하여 일이 되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는 화연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엇갈린 길을 걷던 두 사람의 운명이 마침내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얻고 희망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재회는 그렇게 눈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라한 행색의 서진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서진은 비로소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낭자 앞에 면목이 없소. 나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소. 낭자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소. 화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고개를 드십시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제가 선비님을 돕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냘픈 산골 처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감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화연은 서진을 데리고 박행수가 마련해준 자신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서진에게 깨끗한 옷과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고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들을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설의 약초 금선초 이야기, 박행수와의 만남, 그리고 하루아침에 거부가 된 사연까지. 서진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늘의 기묘한 섭리에 감탄하며 화연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와 자신 사이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에 더욱 깊은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화연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그의 곁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선비님, 혹시 저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선비님보다 먼저 부와 명예를 얻은 것이 선비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닙니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소. 낭자처럼 착하고 어진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하늘의 마땅한 이치요. 나는 그저 낭자에게 짐이 되는 내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러울 뿐이요. 화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님은 제게 짐이 아닙니다. 선비님은 제게 희망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선비님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선비님의 희망이 되어드릴 차례입니다. 그녀는 박행수와 함께 서진의 복권을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막대한 재력을 이용해 아직 절개를 지키고 있는 가난한 선비들을 규합하고 그들을 통해 조정의 여론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박행수는 자신의 약재상 인맥을 총동원하여 서진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소문과 그 배후에 있는 간신들의 비리를 은밀하게 퍼뜨렸습니다. 화연은 더 이상 순박하기만 한 산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혜와 재력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현명하고도 대담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가 단순히 호의호식하기 위함이 아니라 억울한 이를 돕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쓰여야 할 하늘의 뜻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서진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연이라는 든든한 버팀목과 함께 자신의 운명에 다시 한번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화연에게서 빼앗은 금선초를 가지고 한양에 입성한 흑사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박행수와 같은 안목 있는 약재상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지 탓에 금선초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조금 희귀하고 비싼 약초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저작거리에 어수룩한 약재상 몇몇을 속여 금선초를 금백냥 정도의 헐값에 팔아치웠습니다. 그에게는 금백냥도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돈이었기에 그는 자신이 엄청난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지요. 하루아침에 거부가 된 흑사는 그 돈으로 비단 옷을 사 입고 기방을 드나들며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의 한이었던 양반 행세를 하며 돈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을 무시했던 이들에게 거들먹거리며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의 재물에는 화연의 눈물과 빼앗긴 자의 원한, 즉 무거운 업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업보는 그가 가진 황금을 축복이 아닌 저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흑산의 어리석은 졸부 행세는 곧 한양의 교활한 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흑산에게 접근하여 더 큰 부를 얻게 해주겠다며 그를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같은 호걸이 겨우 금백량에 만족해서야 쓰겠나. 우리와 함께 큰 일을 도모하여 천금, 만금을 손에 쥐어보지 않겠는가. 세상 물정 모르고 탐욕만 가득했던 흑산은 그들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그들이 말하는 큰 일에 투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큰 일이란 바로 영모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숙부인 한 왕족을 등에 업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역적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흑산은 자신이 영모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헛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모 계획은 사전에 관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관군들이 들이닥쳤고 영모에 가담했던 모든 이들이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흑산 역시 영모의 자금을 댄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쇠사슬에 묶여 의금부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손에 쥐었던 금백량은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져 버렸고 그에게 남은 것은 참형을 기다리는 차가운 감옥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금선초가 가져다준 황금은 그에게 부귀영화를 안겨준 것이 아니라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저주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재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자의 말로는 이토록 허망하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화연의 지혜로운 내조와 박행수의 막후 지원, 그리고 다시 일어선 한서진의 올고듬이 마침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연의 재력으로 규합된 가난한 선비들은 한 목소리로 3년 전 영모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박행수가 퍼뜨린 소문은 백성들 사이에서 서진의 아버지를 동정하는 여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서진은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비밀 문서를 바탕으로 간신들의 비리를 조목조목 파헤친 경문을 작성하여 대궐 문 앞에 붙였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서진의 아버지를 모함했던 간신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다툼 속에서 3년 전 사건의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임금은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서진의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 조작된 거대한 모함이었음이 만천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건의 배후에 있던 간신들이 흑산이 가담했던 또 다른 영모 사건과도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진노했고 사건에 관련된 모든 간신들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참형에 처해졌습니다. 3년 동안 나라를 좀먹던 거대한 악의 뿌리가 마침내 뽑혀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었던 서진의 아버지 한참파는 모든 누명을 벗고 충신으로 복권되었습니다. 그의 명예는 다시 회복되었고 몰수되었던 가문과 재산 또한 모두 되찾게 되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복권 소식을 듣고 화연과 박행수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준 모든 이들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학문과 강직한 성품을 높이 산 임금은 그를 사헌부의 중요한 관직에 임명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에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핵심 인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날, 서진은 가장 먼저 화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서 벅찬 가슴을 안고 말했습니다. 화연 낭자, 이 모든 것이 낭자 덕분이요. 낭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이요. 낭자는 내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명예와 나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었소. 화연 역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이 모든 것은 선비님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그저 선비님 곁에서 작은 힘을 보탰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온갖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진정한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눈물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마침내 눈물의 승리로 그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한서진은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젊은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부패한 관리들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공명정대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칭송했습니다. 화연은 한양 최고의 거부가 되었지만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행수와 함께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셔구휴라는 데 힘썼습니다. 그녀가 세운 약방과 의원은 돈 없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진은 화려한 예물을 갖추고 정식으로 화연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화연 낭자,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지 않겠소? 낭자는 이제 내게 은인을 넘어 내 삶의 이유이자 유일한 기쁨이요. 부디 나의 아내가 되어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나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오. 화연은 그의 청혼에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산골에 순박했던 처녀와 모든 것을 잃었던 몰락한 선비의 사랑이 마침내 그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식은 성대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양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혼례를 마친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의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화연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낭자는 나에게 그토록 큰 부를 안겨준 금선초를 모두 백성들을 위해 내어준 것이 아깝지 않소? 화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제가 얻은 가장 큰 부는 황금이 아닙니다,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했습니다. 제가 얻은 진정한 부는 바로 저 자신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제 곁에 서방님이라는 가장 귀한 보물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 진정한 부가 쌓아두는 황금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온기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서진은 그런 그녀를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황금보다도 더 밝고 따뜻한 빛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서로의 천으로 피워냈던 작지만 소중한 온기였습니다. 눈 속에 핀 그 작은 온기는 마침내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사랑의 불꽃이 되어 영원히 타오를 것이었습니다.